진짜 전략을 통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또 상승으로 화답이라는 단어가 좀 우습긴 하지만 하기도 했는데 네. 자세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만약에 이게 고용시장이 완전히 부러지는 거라고 했으면 아마 꼬라박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뒤집어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금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금리 올라가면 시장 무너지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루라기 소리 들리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요인 트리거 연준은 안 한다고 했고 정책 금리 올리는 건 안 한다고 했고 부동산 가격, 채권 가격, 주식 가격 역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도 우리는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게 정책 실패로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버리면 야들도 연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땡기게 되었으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준 의장이 와서 얘기할 때 테이퍼링 언제 할 거예요? 금리는 언제 인상할 거예요? 인플레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거시경제학 부분을 막 뒤져보다 보면 그거는 대부분이 두 가지와 싸움입니다. 하나는 디플레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디플레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곰도 보기에는 되게 귀엽지만 그게 굉장히 짐승들을 잡으면 골까지 빼먹을 정도로 굉장히 사악하고 무서운 짐승입니다. 맹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호랑이에 비유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괴물들하고 싸우는 영웅담처럼 경제학 교과서의 대부분은 금리, 화폐, 고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두 가지 괴물과 싸우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그 이론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중에서 이해하는 것과 제가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서 6개월, 1년 정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얘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애인데 이런 어려움에 닥쳤으니까 카드값부터 시작해서 차 할부금까지 막 날라오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그걸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이라든가 이 아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만큼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이걸 카드값을 갚아주고 렌트를 하다 보니까 야는 20평에만 살아도 되는데 40평짜리 살고 국내차 조그맣게 타고 다녀도 되는데 외제차 갖다 타고 이거 경제생활 하는 게 이거 너무 허랑방탕하고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불러다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다운사이징 해라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금리 조절이라고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은 실물 경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네. 이렇게 그냥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야가 갑자기 카드값을 못 막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이거를 막아주는 거를 테이퍼링 이제 반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고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제가 핵심을 두고 있는 건 CP 시장이라든가 국채 시장에서는 아직 이걸 안 갚아주면 얘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멘트를 한 거죠. 거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나오는 시점은 금융시장 시스템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거, 채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능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아마 그게 시작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뜨거워질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민하냐? 그동안의 역사에서는 2%대 타겟 목표를 정해놓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킬박스를 선정하고 연준에서 딱 보고 있다가 2% 넘어서고 그게 한동안 지속될 거로 보면 금리를 땡기기 시작하고 어떤 부분에서 양적 완화를 다시 조이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가 나타나긴 나타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새끼 호랑이면 조금 2.5%, 3% 가까이 오더라도 새끼 호랑이면 당분간은 위험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킬박스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가 네.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면 인플레가 앞으로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중국입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는 건 대부분 중국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WTO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공장을 막 설립을 하고 이거 100원은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건데 얘들은 50원에 판다는 말이죠. 그럼 옆에 있던 한국이랑 일본은 다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들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중국의 저가 물품들이었던 거고, 그걸 사다 쓰는 미국이 물가가 안 올랐던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뭐 국내에서 생산 비용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중국 전략이 먹혔다라는 거고, 그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에는 불을 쌓고 전 세계에는 저물가를 유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오른 적은 2012년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중국이 이 밸류체인에서 떨어져 나가고 너 중국 더 이상 이렇게 싸게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역할 하지 마. 너 네 거 안 사줄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근본 판단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게 10년 지금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1.5% 정도입니다. 1.6% 언더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2.5%까지 다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면 예전의 금리에 대해서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만지작거릴 때의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참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송 지수입니다. 그동안 뭐 구리값, 철강값 다 오른 거 다 알겠고, 그런데 운송 지수까지 오릅니다. 이제 임금 관련된 부분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 물품도 자꾸 보조금 주면서 어떤 물건 만드는 거 너 뺄 거야라고 한다면 경기가 살아날 무렵에 중국산 저가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 생각해보니까 니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손을 내밀면 모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해서 예상하는 전문가의 대부분의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조금은 무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월, 6월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지표의 부분에 있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에 좋았어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에서 근로의욕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정부 그다음에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까지 합치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엄마는 집에서 애들 돌봐주면서 조금 놀러 다니고 취업 안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류의 어떤 소득계층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가서 코로나 백신도 안 맞았는데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고 사람들 서빙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노는 김에 한번 더 놀아보자라고 하면서 어떤 쇼크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됐던 거, 비트코인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한 2, 3년 더 일하려고 했는데 뭐 벌 거 다 벌었으니까 그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조기 은퇴가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데 이제 안 가니까 선생님들도 집에서 좀 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 PMI 제조업 지표, 미국의 PMI 제조업 지표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팩처링을 제외한 서비스업 PMI라고 하죠. 그거는 미국 경제가 4분의 3, 70% 이상이 서비스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PMI 중에서 서비스업 PMI는 우리가 볼 때 물가하고 연동을 시켜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지표, 이거 인플레 때문에 연준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거냐 말 거냐를 볼 때는 중국의 PPI 지표라고 하는 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이게 튀어오르게 되면 글로벌리하게 몇 달 있다가 물가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목재값, 철강값, 건자재값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운임까지 다 오르는데 안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 서비스 PMI가 개선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물가는 거의 확정적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자재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에 이어서 운송까지 다 오르고 있으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또 호랑이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은 이 호랑이가 정말 어느 정도 크기의 마귀 호랑이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밖에도 어떤 지표들을 이번 주에는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이번 주 잡 오프닝이 나올 겁니다. 졸트 지표가 이제 월요일 오늘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 지표, 코어 CPI라든가 또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 나올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리테일 세일.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률일 겁니다. 백신이 접종이 70% 이상 되면 정부가 이제 완화적으로 계속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하러 다니고 쓰러 다니고 풀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가 되면서 지금 역사상 사상 최고가가 와 있는데도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들이 없이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없이 계속 순환매하는 장세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심리적으로 보면 무슨 지표가 나오든 연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식 크게 빠질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이나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개인 투자가처럼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요게 지표 중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헤지 펀드의 주식 청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2021년대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나오는 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돈이 1억 원이 있으면 6,400만 원 지금 전부 주식에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수는 똑같은데 그 비중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다른 소득, 연금소득이라든가 채권소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비중 속에서 엑소더스가 딱 나오게 되면 와장창 내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이 나스닥 지수는 이게 평안하게 올라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들을 보면 200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장이 열리는 게 250일이니까 한 10달 정도의 평균적인 가격을 하회하는 종목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을 보실 때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만약에 이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뭐 애기들 보면 이렇게 퍼즐을 맞춥니다. 이거 뽀로로도 있고 뭐 타요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림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림을 맞춰가는 과정이 뭐 CPI도 있고 생산자 물가, PMI, ISM 제조업 지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은 GDP라고 하는 그림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기 GDP는 3개월 지나고 나서 집계해서 5월 달 돼야 2달 있다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달 동안, 이 5달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GDP를 모르고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 눈 감고 투자하는 거랑 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표들을 챙겨보는 거, 그 그림 조각들, 퍼즐들을 맞춰나가는 거가 지금 발표되는 CPI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발표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림을 맞췄는데 엉덩이랑 이런 배들 보니까 이거 곰이구나, 혹은 이거 호랑이구나, 아니면 이거 소구나 라고 하는 걸 맞춰야 되는데 얼굴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호랑이, 소의 탈을 쓴 호랑이거나 곰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플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고 하는 건 후행지표입니다. 이 후행지표를 보고 금리는 더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 CPI라든가 더 이상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시는 게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수의 영향을 지금 크게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중국이 이제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렇죠. 못 산 거죠, 사실 한국이. 뭐 환경 오염도 오염이지만 경쟁 상품의 물품들이 예전에는 일본 제품들을 많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의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자재 쪽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대한민국 건설이 막 살아나고 그런다고 하면 중국산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배값이 비싸지게 되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컨테이너를 못 구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국내산이 오히려 낮게 됐다. 네, 그렇게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하고 붙어서 중국은 어쨌든 거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그 사실 민영이라고 해서 민간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민간도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장사 잘했는데 그거 내놔라고 하면 쫓겨나고 나가야 되는 게 중국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걔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공산당의 뒷바람을 받았고 그게 대부분이 보조금의 형태로 나왔고
1,000원짜리 팔아갖고 뭐 50원 남기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시장 경제 속에서는 그런 쪽에서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을 떡하니 300원, 400원 줘버리고 이거 밖에 나와서 경쟁을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그 애들이 축소를 하는 부분에 나오게 되면 한국에 있어서는 제품이 안 팔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물론 그 뒷단에서 중간재를 대는 쪽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없었던 8, 90년대 우리 경제가 좋았나 나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흐름 그렇다면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뭐 악재가 사실은 예. 이제 매매를 하면서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해서 영향력이 이제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매크로 지표가 막 움직여야 될 때 네. 지수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기입니다. 주도하는 섹터들이 나오잖아요. 철강, 화학, 건설, 은행 이런 것들이 빠지면 계속해서 매기를 받고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 그쪽에서 사들어가는 겁니다. 연기금이 사들어가는데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거기다 때린다거나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뭐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대체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투자들을 멀리 보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섹터만 잘 선별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그런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ADR이라고 하는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과열권에서 들어갔던 부분에서 제가 여기 125를 넘어서면 와서 이제 좀 주식 정리하고 이거 종목들 압축하자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 116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100 미만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수급적인 이슈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매도는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게 지난주에 밝혀졌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 사고팔고 하는 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놔둬야 됩니다. 안 좋게 봐서 공매도 쳤는데 잘못돼서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 손해보는 거니까 시장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가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주고받고 가격을 주고받고 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매기는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연기금이 매도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가 네.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가던 연기금이 네. 매도를 끝냈다라는 부분은 또 호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급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종목이 중요할 텐데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신 이건산업이라든지 성창기업지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건산업은 최근에 목재 가격 상승, 조림 쪽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네.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 살펴주시면서 유망 종목도 간추려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오늘 좀 재밌었어요. 네, 네. 시간이 좀 없는데 어쨌든 은행주, 건설주, 철강주 이거는 내릴 때마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수출 잘 되면 월 초에 발표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리트머스 보듯이 이거 한국 수출 잘 되네, 경제 살아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환율이 빠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컨빅션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오는 쪽이 이런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환율이 다시 떠서 리스크가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산업이나 성창기업지주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맥을 같이 하는 한솔, 홈데코 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요일날 9% 정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 뉴질랜드 조림 사업 거의 뭐 1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도 나올 수 있고 목재 벌목하기 시작한 지 3, 4년 됐습니다. 그거 끌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팔면 목재 가격 올랐는데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주말에 나온 것 중에서 중국 철강소들이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량 조정입니다. 예전에는 철강소 그냥 문을 닫아라고 하면 캐파를 축소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가동률 자체를 조정하면서 철강 가격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생산성 면에서는 글로벌 1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율적인 시장 경제에 맡기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산 저가 덤핑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관련된 주식 쪽에서 동부제철 같은 것들은 잘 보시면 전방에서 당겨주는 건설, 전자제품 이쪽에서 컬러 강판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고 그리고 철강 부분에서 센티멘트가 좋아지면서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보시면 큰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